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하 기자입니다. 봄하면 벚꽃, 벚꽃하면 여의도, 여의도하면 염블리죠.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 위주로만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주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요즘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 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 네네. 이 상승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각에선 너무 버블 아니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 정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다. 이게 어쨌든 이제 서로 의견들이 좀 갈리죠. 네, 갈리는 부분들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어느 거든 주가가 그냥 단순히 올라갈 리는 없거든요. 뭔가 이유는 있는 거죠. 예전에 뭐 메타버스도 있었고 작년엔 태조 이방원, 이게 다 보시면 뭔가 그 당시에 트렌드에 다 맞았잖아요. 근데 2차전지도 지금 주가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은 저는 이제 결국에 2차 전지만한 성장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과거에 한때 영광을 누렸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 그죠? 또 바이오. 그렇죠. 이쪽이었죠. 그때 코로나 때 정말 뜨거웠죠. 엄청났죠. 예, 뭐 흔히 BBIG의 대표 주자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과거 같으면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고가 터지고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릴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 옛날 같으면요, 게임, 인터넷, 바이오가 원래는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쪽이 힘이 전혀 없고요. 여기 대신에 누가 갑니까? 2차 전지가 그걸 다 꿰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이들 기업과 다르게 압도적인 좀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장률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내러티브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숫자가 올해 1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이 무려 40조짜리 계약을 하나 따냈죠. 거기다가 LNF가 또 테슬라 향으로 공급 계약을 좀 따냈고, 근데 이게 이 숫자가 검증됐는데 이게 끝이면 주가가 못 갔을 거예요. 그러고 말았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많은 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가장 고민이 배터리잖아요. 그쵸. 배터리 수급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GM은 LG랑만 하고 포드는 SK랑만 했는데 이게 이제 갈라섰죠. 뭐냐면 되게 다양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GM이 또 삼성과 하게 됐고, 그런 거 보면 이 우리나라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 기업들한테 이게 좋죠. 왜냐하면 고객사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한쪽에 치우쳤던 고객사가 아니라 그 대표적인 증거가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포스코 케미칼은 LG 쪽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삼성 거 40조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투자들이 생각했을 때 2차전지 봤을 때 고객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 요거 외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확장성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IRA 법안에 뭐 아직 이제 IRA 법안 세부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의 골자는 그거잖아요. 중국 들어오지 마라. 중국 들어오지 말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우호 국가 뭐 어쨌든 북미에 공장 짓는 게 제일 좋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좀 공장을 짓게 되면 세액공제 해주겠다. 공장 지으면 깎아주고 생산을 하는 대로 돈을 돌려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비용을 또 줄여주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비용 부담까지 덜어주니까 사실 굉장히 금상첨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쨌든 되게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차 전지를 이길 만한 또 업종이 안 보였어요 사실은. 예. 만약에요 2차 전지가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 정말 반도체가 뜨거웠다면 네. 모두가 반도체를 좋게, 그러면 이 정도는 못 올랐어요. 왜냐면 수급이 분산되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랠리 보일 때 반도체가 아시겠지만 안 좋았어요. 한참. 왜냐면 하이닉스가 적자가 더 늘어난다. 뭐 이익 추정치 더 꺾인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 역할을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쏠린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특히 그 많은 돈들이 가장 대표 기업의 에코프로 쪽으로 더 올라갔는데, 또 에코프로가 더 강했던 이유는 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업체예요.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지금 제일 문제가 광물부터 양극재, 전구체, 양극재, 뭐 음극재, 폐배터리 요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이제 맨 위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런 점에서 또 높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다른 어느 2차 전지보다 좀 뜨겁게 움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비싸다 싸다의 논쟁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런 이유들이 좀 합리적으로 시장에 먹혔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차전지가 이제 요즘 사실 또 외국인 분들은 살짝 좀 떠나가고 개인 매수세가 계속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우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좀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과거 사례 때문에 그래요.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가지고 좋았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사례상.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좀 그렇게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진짜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스마트하시죠. 정말 장난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 중에도 정말 전문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꽉 숫자까지 꽉 채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스마트하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냥 개인이 2차전지 많이 샀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끝물로 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너무 그냥 늦게 들어오신 개인 투자분들 있잖아요. 그쵸. 공부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은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단지 외국인이 그냥 떠나고 개인만 샀다고 해서 2차전지를 좀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2차전지든 어느 업종이든 간에 어쨌든 좀 오래 가려면 개인만 매수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우리나라 제일 큰 손은 누굽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예, 어차피 기관들은 그렇게 돈이 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옛날에는 간접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거의 다 직접 투자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기관 쪽보다는 결국에 외국인이 2차전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삼성전자 사더라고요. 이 반도체 위주로 좀 사는데 결국 여기서 다시 한번 그 2차전지 쪽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좀 주가가 또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좀 체크하실 거는 개인이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인까지 들어오는지는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2차전지 시장에서의 또 다른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챙겨봐야 될 이슈가 수직 계열화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네.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좀 탄탄하게 잘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에코프로였잖아요. 네. 그리고 역시 잘 돼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괜히 간 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은 LG랑 삼성의 주요 고객사가 있는데 이 LG 삼성이 왜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했을까를 또 따져보면 앞단에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 왜냐면 포스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포스코부터 해서 또 폐배터리 사업도 하죠. 여기서 나오는 리튬 니켈을 어디로 주죠? 포스코 케미칼에 쏴주고 포스코 케미칼은 그걸 이용해서 LG랑 삼성이 납품을 하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 잘하는 게 양극재만 하지 않잖아요. 음극재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사업부가 양극 음극재를 다 하다 보니까 매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주가도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느꼈던 게 시장이 결국엔 원재료를 얼마나 잘 조달을 받는지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이거에 높은 점수를 되게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의 사례는 그걸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이 누가 될까? 저는 그래서 주목하는 회사가 LG화학이에요. 수직 계열화 관련해서 LG화학이 물론 리튬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LG화학을 잘 보시면 고려아연을 이용을 합니다. 고려아연이 전고체 사업을 해요. 네. 네. 사실 같은 역할도 네. 하고 있죠. 또. 근데 고려아연이 동박도 하죠. 거기에 전고체 회사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LG랑 또 합작사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단에서 수직 계열화 자기가 못한 걸 고려아연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또 LG그룹이 또 포스코랑 조달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LG그룹에 부족한 거는 LG그룹은 자기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제휴를 해가지고 앞단을 만드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회사가 이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LG엔솔에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역할을 LG화학이 중간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 중간 역할 하잖아요. 그거를 LG화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LG화학의 가치도 물론 LG화학이 좀 안타까웠던 게 LG엔솔 그 상장 때문에 그쵸, 많이 LG 주주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사실 안 좋아요. 왜냐면 LG엔솔 상장 안 했으면 LG화학 주가 몇 배는 갔을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도 제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밸류를 못 받는데 저는 점진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아마 LG엔솔 지분도 매각할 수도 있어요. 지분이 되게 많잖아요. 80%나 되니까. 그래서 그 지분 매각해서 현금화 한 다음에 일부 지분을 아마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든지 주주한테 돌려주는 것도 좋죠. 주주들은 그러니까 저는 좀 LG그룹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LG화학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충격적인 사건이고 주주들이 받은 게 없어요. 뭘 주주들은 돌려받아야 철저하게 되는데. 소외됐죠. 예. 그래서 그거를 돌려줘야는 여전히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LG엔솔 지분도 매각해서 돌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중간의 가교 역할, 그 배터리 수직 계열화,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또 LG엔솔 지분을 활용한 뭐 배당 확대라든가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2차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이 다 코스닥이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예 옮겨가려고 하는 코스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또 걸려 공매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공매도 때문에 또 살짝 시끄러운 분위기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짚어주시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더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공매도 때문에 못 갔어요 그동안. 에코프로 계열사도 공매도 작년에 엄청 많았거든요. 많았죠. 그래서 공매도 엄청 욕하셨잖아요, 그 주주분들이. 근데 이게 위가 열려버리니까요,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 완전 이제 KOP 당해버렸죠.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는 주가 빠질 때는 수익을 많이 내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손절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매도는 손실액이 무한대입니다. 내가 만약에 상패를 당하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0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0은 실제로 안 되지만 휴지가 되면 거의 뭐 100원 정도 남을 수도 있죠.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원, 1000원 남을 수 있지만 난 그 정도 손해보고 그냥 그걸로 끝인데, 공매도는 내가 100만 원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무제한으로 올라가잖아요. 손해를 1000만 원 벌 수도 있어요. 무제한입니다. 손해가 그냥 손실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공매도가. 이게 잘못했을 때는.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 계열사가 급등하면서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추정하기로는 일부 공매도 쪽에서는 굉장한 손실을 본 게 아닌가. 그래서 뒤늦게 올라가면서 공매도 손절은 매수거든요. 매수를 막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 올라간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그렇게 주가가 하루에 막 팍팍팍 올라가진 않거든요. 보통 오를 때 하루에 5, 6% 오르고 좀 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데 에코프로 계열사들 주가 움직임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의 계속 상한가 찍는 수준으로 그냥 쭉쭉쭉 갔잖아요. 가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좀 올라갔던 배경 중에는 좀 그 공매도 세력들의 좀 손절매가 좀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좀 급등에 좀 약간의 또 역할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뭐 부담이 돼서 뭐 코스피로 옮겨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공매도가 있으니까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으면 아예 에코프로 못 갔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공매도보다 우선은 펀더멘탈 같아요. 펀더멘탈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도는 저는 솔직히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억울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근데 허용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공매도를 지금 이 상황에서 금지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쵸. 또 MSCI 선진지수로 또 가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공매도 이제 또 전면 금지하겠다, 그런 또 정책이 나오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결국엔 공매도를 이기는 방법은요, 에코프로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성장성을 보여주면 돼요. 네, 성장성,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면 결국 공매도 세력들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너무 뭐 코스피 간다, 코스닥 간다, 이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어디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코스피 가면 뭐 상한가 가고 코스닥 가면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그 기업이 속한 시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게 더 우선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짚어볼게요. 요즘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출범은 뭐 최대 실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나 압도적이죠. 그리고 양산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잘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SK오는 좀 약간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LG엔솔은 먼저 고생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9년도 그때 저기 어디죠? 그 폴란드 쪽에 LG가 공장 만들었어요. 네. 유럽에.
그게 이제 초기 단계니까 수율이 안 나왔어요. 제 기억엔 2년 정도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딱 고생하고 나니까 지금은 쭉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처음에 고생을 합니다. SK온이 똑같이 그걸 답습하고 있어요. 근데 SK온도 시간 지나면 LG처럼 되겠죠. 근데 LG는 더 앞서가는 거죠. 이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이 LG를 선호하는 게 수율이 잘 나오니까. 미리 또 예전부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건 LG의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고객사가 제일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봐도. CATL은 중국에서 잘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LG가 1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에서는 내가 중국에서 영업하고 싶을 땐 CATL에 손을 잡아요. BYD나 그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중국 외 지역에서는 중국 손 잡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또 미국과의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선택지는 무조건 머릿속에는 일단 LG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LG가 너무 이제 여기저기 많이 하니까 LG가 좀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그 다음 책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뭐 파나소닉일 수도 있고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또 SK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LG가 너무 압도적으로 좀 그동안 좀 잘하다 보니까 LG 퍼포먼스도 제일 좋았고 시가총액 괜히 뭐 140조 받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의 어떤 고속 성장은 북미 쪽에서 계속 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LG엔솔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걸 다 반영해서 그 비싼 가격을 지금 부여받는 거예요. 시총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 3사가 저는 이 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시차는 있겠지만 근데 SK온은 좀 단점이 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 근데 이거는 결국 수율을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잡을 거고 삼성은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할인 받았는데 삼성도 이제 드디어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삼성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칼을 빼들고 있다. 뭐냐면 이 삼국지 보신 분들은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고사성어 중에 도광양해라고 도광양해 뭐냐면 칼을 가는 거예요. 남 앞에선 약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있는 거죠. 그게 삼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왜 도광양해를 이제 끝냈냐면 이제 칼을 좀 빼냈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진격.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안겨줬잖아요. 이건 이제 시작을 한 거다. 선전포고다. 이제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간다. 또 이재용 회장이 저번에 삼성 SDI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검증을 끝낸 것 같아요. 준비 다 끝났고. 네, 준비 다 끝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LG가 그렇게 나가도 우리는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칼 빼들고 우리 진격하겠다. 그러면 주가는 그걸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반격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LG만 볼 게 아니라 저는 SK랑 삼성도 이제는 올해는 한번 좀 주목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의 삼성과 이제 또 다른 대결 구도가 좀 기대를 네, 해보는 왜냐면 그동안은 너무 삼성이 좀 왜 저렇게 소극적이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그럼 여기서 힌트는 삼성 밸류 체인도 좋을 수 있어요. 그동안 LG 체인에 비해 눌려 있었잖아요. 그럼 삼성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올해는 좀 반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가 워낙 원가가 좀 비싸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IRA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IRA가 이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아직 그 안 나왔죠? 세부 규정이 아직 네. 안 나와서 일단은 저도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세부 규정이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양극재 업체한테는 가장 좋은 거는 저번에 잠깐 이제 일부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배터리, 그러니까 양극재를 뭘로 볼 거냐 이거예요. 이게 광물이냐 부품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하나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광물로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때는 광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광물이 되면 한국에 공장이 있어도 보조금 받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광물은 미국과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니켈을 저 광양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면요 보조금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FTA 광물이니까. 니켈은 뭐 광물인 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근데 양극재도 일단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면 양극재 공장을 굳이 미국에 안 지어도 지금 한국에 다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면 굳이 비용을 안 들이고 혜택을 한국에 볼수 더 있죠. 증설을 해서 미국에 수출만 해줘도 당연히 혜택을 받아요. 똑같이.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세부 법안이 확정이 됐을 때 이게 부품으로 되면요. 반드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돼요. 우리 한국과 그러니까 FTA 체결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고 북미 지역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북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아직까지는 예. 그쵸,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가 이 양극재 이 IRA 법안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광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광물이 아니라 부품으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법안이 나오면 주가가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약간 실망 매물로. 예. 이번 주말에 따라서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가 확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IRA 법안이 너무나 중요한 게 양극재나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뭐 소재 기업이나 배터리 셀도 똑같은 게 이 세부 규정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 보조금을 주잖아요. 어쨌든 뭐 미국에서 만들건 한국에서 만들건 뭐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조금을 주는데 뭐 기자님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보조금이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보조금 한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일각에선 뭐 상한선이 없다. 그냥 무조건 준다. 뭐 만들면 만드는 대로 계속 준다.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상한선을 걸어놨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한선을 만약에요. 적게 걸었어요. 그럼 배터리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상한선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쵸. 보조금 안 나와요. 의미가 없죠. 그럼 그때는. 주가도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걸 광물로 볼 거냐 부품으로 볼 거냐. 광물로 봐야 좋은 거고 두 번째가 보조금 상한선이 없는 게 좋아요. 일타강사 같은 깔끔한 설명이시네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상한선이 너무 짧다 이러면 이제 실망명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쵸. 혹시 이것 때문에 양극재나 뭐 이거 빠지면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이거는 미국 정부에게 미국 정부를 원망하셔야 돼요. 원망을 하셔야 아셨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긴장하시면서 결론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주말에 나올지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3월 안에 나온다고는 했는데 31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나올 나온다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했는데 자꾸 안 나오니까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좀 양극재나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이게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 시장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리튬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쪽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리튬,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촬영하고 오늘 제일 정말 대단했던 기업이 바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 무거운 기업이 오늘 장중에 12%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무거운 기업 진짜 그렇게 오른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제가 작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한번 거기 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 한번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의견이 뭔지 아세요? 무겁다. 저는 한정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거기가 올드하다. 올드하고. 네, 대부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이미지를 깨버렸어요. 정말 이제 올드 이미지가 아니고 거기다 주가가 무슨 완전 개별주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니 대형주가 시총이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회사가 12% 오른 거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회사가 철강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철강 때문이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철강은 너무너무 무겁죠. 네. 근데 오늘 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리튬하고 니켈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도 하지만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포스코홀딩스가 2012년부터 10년인가 그때 처음 그 아르헨티나 이쪽하고 해가지고 이 리튬 사업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리튬이 2차 전지 시장이 안 컸잖아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 봐야 리튬 그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 오래전부터 어쨌든 연구를 해왔고 그걸 놓지 않은 걸 저는 굉장히 좀 포스코가 잘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24년부터 아르헨티나에서 그 아르헨티나 여무라 그러죠. 거기서 수산화 리튬을 이제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데 거기서 좋은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람들이 IRA 법안 통과되고 나서 제일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LG엔솔입니다. CATL과 미국에서 경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더니 배터리 광물 같은 경우 중국이 엄청나게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중국 거 쓰지 말라는 법안이잖아요. 그쵸. 법안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그럼 배터리 광물 하는 회사가 있나? 찾아봤더니 포스코인 거예요. 리튬 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니켈도 하거든요. 저기 우리 포스코 광양제철소인가 아마 거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리튬도 그 니켈 있죠. 니켈도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 그 원재료잖아요. 네. 그거를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포스코홀딩스가 예, 광양 그 제철소 속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광물 사업 중에서 배터리 쪽이 제일 중요한 게 리튬하고 니켈이거든요. 이 두 개를 포스코홀딩스가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런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포스코가 만드는 제품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중국에서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수혜가 예상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좀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리튬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리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은 전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잘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회사가 저는 포스코. 그 포스코홀딩스는 옛날부터 철강 금속을 잘 다룬 기업이잖아요. 노하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포스코가 기본적으로 철강에서 돈도 잘 벌어요. 그 업황이 안 좋아도요. 웬만하면 적자 잘 안 냅니다. 그 안 좋을 때도 2조는 벌어요. 안 좋을 때 2조 벌고 기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1년도에 철강 호황일 때 9조 벌었어요. 9조도 벌었고 철강만으로 그 정도 벌어요. 거기다 배당도 많이 주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이게 신사업이 붙어버리니까 퍼포먼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리튬 제대로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예,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본다면 좀 많이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조정은 나오더라도 리튬주들,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한국에 이 대표회사 있잖아요. 포스코라는. 예, 대표적인 기업이 있으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감을 계속 높여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꼭 그리고 리튬 말고도 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니켈 쪽 저는 굉장히 니켈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니켈 사업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LS거든요. LS가 황산 니켈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황산 니켈이 역시 이 2차 전지 양극재에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한번 우리나라 광물 기업들 중에서 좀 큰 회사 중에서요. 이렇게 좀 검증된 기업들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니켈이나 리튬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광물 하면 또 서운해할 기업이 하나 있죠. 고려아연. 아,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요새 또 경영권 이슈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죠. 시끄럽죠, 좀. 네, 그렇지만 광물은 또 정말 잘하는 회사잖아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배터리 제가 알기로는 이 고려아연도 동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터리 쪽 전구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 LS, 고려아연은 정말 이제는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기업으로 보지 마시고 성장 엔진을 좀 달았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단어 중에 제가 귀에 잘 들린 게 광물에서 큰 회사, 네, 큰 탄탄한 회사입니다. 회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이 리튬 관련해서 굉장히 작은 기업들도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해에서 투자를 해서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네. 포스코만 해도 굉장히 옛날에 투자한 걸 그죠. 이제서야 이제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네. 본다면은 작은 기업들이 그 기간을 버텨낸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원래 작은 기업들이 주가 더 많이 가죠. 사실 네. 이게 항상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생각하실 게 배터리 지금 이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죠? 그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배터리 고객사나 자동차 회사들이요 품질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들어가는데도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도 보통 1, 2년 또 테스트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또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큰 회사들은 기존 사업에서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버틸 체력이 있는데 여기에만 올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업에서 돈을 못 벌면 계속 적자 상태로 또 가야 돼요. 그렇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분석을 하셔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의 대표적인 광물 회사 큰 기업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또 2차전지 시장이 워낙
뜨겁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또 워낙에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반도체 시장이 가고 2차전지 시장이 왔다 뭐 이런 시각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방송 찍는 이번 주 들어와서는 바뀐 게 뭐냐면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더 강했어요. 사실 한 주 동안은. 한 주 동안. 네, 한 주 동안은 왜냐면 반도체가 그동안 되게 안 좋았는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제 뭐 에코프로 계열사나 이런 기업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대안주 없나? 이렇게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타이밍이 좀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분산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반도체 소부장은 아무도 안 보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었죠. 예. 왜냐하면 뭐 올해 설비 투자도 안 한다, 그쵸. 뭐 감산한다, 업황 안 좋으니 실적은 부러진다 이러니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삼성이 300조 투자가 나오니까 이 보통 소재나 장비나 부품 회사들은 어딘가가 대규모 투자하면 이게 위가 열리잖아요. 그걸 보고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삼성이 용인에 300조 지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년부터 저도 생각을 했던 건 분명히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에 투자는 많이 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중 갈등 보셨잖아요. 거기서 중국의 공장이 우리나라 있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공장이 약간 계륵이 돼버렸어요.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이거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첨단 공정을 만들자니 미국이 반도체 장비 공급 안 하면 방법이 그쵸,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거예요. 무언의 압력이죠. 이 공장 서서히 비중 줄여라. 이건데 삼성 하이닉스는 그렇게 못합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근데 시간을 두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삼성과 제가 하이닉스 CEO면 미국의 정책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중국 비중 줄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어딘가에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미국 쪽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좀 보조금 준다 또 얘기 있으니까 미국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갑자기 보조금 규정을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뭐 무슨 재무제표 공개해라 수율 공개해라 그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럴 바엔 차라리 한국에 짓자. 예. 또 한국에 또 민주당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또 그 K-칩스법도 이번에 통과가 됐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또 고용도 올려주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거 당연히 공장 지어주면 미국이 짓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 끝에 한국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 결정이 나왔는데 이걸 이 정도 300조 얘기는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삼성이 뭐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투자, 뭐 어디 반도체 투자 네. 이런 규모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큰 거죠. 규모인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안 했던 뉴스가 나오니까 임팩트가 생겼고 또 한 가지가 주가가 워낙 눌러 있었어요.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주가가 2차 전지 못지않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가니까 뭐 반도체 안 가고 반도체 가니까 2차 전지 안 가고 이거 같진 않아요. 서로 뭐 약간의 시속 게임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은 2차 전지가 압도를 했다면 이제는 여기에 반도체도 끼어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일변도의 시장은 저는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까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장보다는 2차 전지도 버티는 가운데 다른 업종들이 이제 하나씩 끼어드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바뀌어간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반도체도 워낙에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끼어들기 시점은 그 시그널을 뭘로 봐야 될까요? 요즘 워낙 실적들이 안 좋다고 하고 투자하기도 워낙에 안 좋으니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요. 지금 실적보다 뭘 보냐면 2차 전지 실적 보고 지금 사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기대죠. 미래죠. 2년 후에 실적 보고 사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으니까 사실 실적 보면 작년 4분기부터 컨센서스가 꺾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도 실적만으로는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성장성 보는 건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반도체가 실적 보고 지금 누가 투자하나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 성장할 것 같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내년엔 돈 벌 것 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삼성전자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미래에 대한 전망 같아요.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니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반도체 말고도 최근에 이제 갑자기 또 끼어들게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주항공. 아, 우주항공.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타링크가 2분기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됩니다. 인공위성 어마어마하게 싸대잖아요. 스페이스X가. 네. 근데 거기에 스타링크 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끼어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그 스페이스X가 자기가 다 하거든요. 뭐 안테나부터 인공위성 다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성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경쟁자가 누구죠? 원앱 있잖아요. 영국의 원앱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테나 이런 거 몇 개 제공을 하고, 하나 시스템이 원앱 지분 갖고 있어요. 또 8점 몇 프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앱도 이제 아마 올해 2분기인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스타링크부터 시작을 해서 원앱까지 이게 하게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2030년에 세계 10대 강국 만들어버리겠다. 또 나사 같은 우주항공청 만든다. 정책 지원까지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사실 우주항공주들이 실적이 뭐 엄청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니까 이것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연했는데 이젠 진짜로 이 위성통신 가지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가까운 데 보이면 주가 움직입니다. 챗 GPT도 그런 거잖아요. 아, 그쵸. 인공지능이 옛날에 멀어 보였는데 이제 내가 쓰고 나니까 이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도 갔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성장주가 있기 시작하다면 그게 뭔지 임팩트가 생기면 끼어들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또 나오겠죠. 얼마 전에 로봇도 그랬잖아요. 로봇도 그랬죠. 레인보우 로보틱에서 삼성이 인수한다 뭐 얘기도 돌 정도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번 화끈하게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가 끼어들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산업이 뭐가 있을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것 중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 레벨 3 이번에 그 EV9이 이번에 그 서울 저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는데, EV9이 레벨 3 장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네시스 G90도 올해 연말에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손 놔도 돼요. 이제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 레벨 3 장착한 차량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자율주행 해도 그냥 이거 되는 거 맞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냥 막연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차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 밸류를 업시키겠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남았는데 언젠간 저는 또 다가올 미래라고 보거든요. 온전히 내가 하는 것들이 좀 되게 편리해졌다를 예. 인식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갈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미 끼어들고 나서 하시면 안 되고, 끼어들 거 미리 예측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공부를 하셔야죠. 2차 전지 요즘 에코프로비엠이 워낙 뜨고 있는데 이 네. 다음은 또 LNF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에선 거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하면 니켈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LNF가 뭐 92%인가요? 하이니켈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받았던 사건이 작년에 한 번 있었죠. 뭐냐면 이 LNF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국가 보안과 직결된다. 이 엄청난 기술이 해외에서 잘못 이게 도용이 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날. 왜냐면 미국에 가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조금만 비틀어 보면 그만큼 LNF를 인정한 결과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LNF가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계열사보다 이제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수주 공시도 좀 약간 좀 부족한 데다가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는 전구체부터 해가지고 이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으니까 원료 조달이 쉬운데 LNF는 그게 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좀 할인을 받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합작 공장 짓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레드우드라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회사 통해서 이제 그 회사도 재생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구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LNF가 가공을 해서 결국에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그러면 그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막혀 있는 데다가
에코프로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당장은 부족하니까 에코프로가 또 계열사 중에 폐배터리 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네. 근데 LNF는 그게 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원료 조달에서 좀 약간 점수가 에코프로보다 좀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격차가 저는 좀 벌어졌다. 근데 지금은 이미 그건 다 이제 알려졌잖아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LNF를 그런 이슈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어차피 또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런 이슈들은 저는 충분히 해결될 것 같고요. 또 LNF가 에코프로 BM보다 좀 괜찮은 거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테슬라. 테슬라. 직납을 하게 됐잖아요. 결국에. 근데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선택했다는 건 뭐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워낙에 짠 기업이라 단가 인하를 좀 심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앞에 나는 테슬라에 공급한 회사다. 그것도 엄청난 하이니켈을.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완벽한 그 이름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회사랑도 공급하기가 되게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LNF가 테슬라에 공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공급하고 나서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그전엔 좀 부족했는데 요새는 주가 굉장히 또 세더라고요. 네, 엄청 최근 많이 흐름은 오르죠. 오히려 LNF가 더 센 것 같아요.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은. 그래서 지금은 좀 뒤늦게 좀 약간 좀 늦긴 늦었지만 LNF가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다음은 LNF다라는 거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실 때도 테슬라와의 계약을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3조 8천억 원이죠. 네. 엄청난 금액의 계약이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 이제 테슬라와의 레퍼런스 측면에서도 하나 의미가 있고 또 고객사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극재나 뭐 모든 소재 기업들이 다 똑같은 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한테 공급을 한 다음에 그 배터리가 이제 완성차한테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코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테슬라에 직접 들어갔다는 건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회사들한테 이제 의존을 안 해,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슬라만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하고 있지만 모든 물량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배터리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또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그 폭스바겐이거든요. 네. 폭스바겐도 지금 내재화 선언을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배터리 공장을 저번에 기사 보니까 캐나다 쪽에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저기 유럽 쪽에 지으려다가 미국이 그 보조금을 워낙 많이 주니까 네. 캐나다 쪽으로 좀 선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규모가 꽤 큰 걸로 알아요. 근데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려면 이것도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네. 엄청난 손해를 볼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는 그 장비빨이에요. 장비가 정말 중요한데 배터리는 소재빨입니다. 소재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 소재를 얼마나 잘 섞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주들이 그렇게 많이 갔던 건데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터리 만들고 싶은데 지금 하이니켈이나 이런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양극재 기업들은 한국에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테슬라에 직납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폭스바겐 CEO 입장에선 LNF랑 또 컨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NF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는 뭔가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테슬라에 납품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가적인 다른 쪽에서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3조 원 이상이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3.8조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포스코는 40조 따냈는데 이거 3.8조가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약이 제가 알기로 2년짜리 계약이라 단순히 우리가 그냥 너무 40조다 이렇게 3.8조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테슬라라는 그 상징성을 통해서 다른 쪽과 계속 이 협상을 또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주 공시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폭스바겐이 그걸 할지 모르지만 한번 이제 그런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시가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또 지난해 기준 LNF 매출 비중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70%가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라든가 다른 기업들로 확장이 된다면은 확실히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LNF가 LFP 배터리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IRA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그런 업체들을 누르고 뭔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이 양극재 투자하신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두 가지 단어가 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약간 이제 그 뭐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양극재한테 엄청 악재라기보다는 근데 너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진짜 나오면 우리나라 배터리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왜냐면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인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요다가 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나라 이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좀 충격이 가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게 있었고,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는 그 후로 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직은 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요건 이제 아직은 큰 리스크가 아닌데, 그 다음에 항상 했던 얘기가 LFP. 왜냐면 우리나라 LFP를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는 NCM, 3원계 배터리잖아요. NCM 위주로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LFP가 대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거 안 쓰면 어떡하지? 그럼 밸류에이션 할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높은 주가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극재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LFP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논쟁은 있었어요. LFP 이거 이제 어차피 저가용 자동차에 들어가고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다. 아니 저가용 차는 차가 아니냐. 이것도 차다. 그리고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LFP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저가로라도 타야지 이게 확산이 돼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는 건데 그 시장을 어떻게 포기를 하냐. 이런 논쟁도 있는데 결론은 지금 나오는 거는 LFP는 필요해요. 왜냐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LG도 공개했잖아요. 네. 삼성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SK온은 아예 직접 전시까지 해놨어요. 근데 물론 25년, 26년이니까 좀 시간은 남았는데 이게 진짜 시장 안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그동안은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회사들 입장에서 주행거리도 안 나오는데 LFP 뭐하러 만들어? 이런 건데 중국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저는 이건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사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LFP가 안 될 줄 알고 생각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기름 없을 때 그런 큰일 경험도 나죠.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그런 걸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전기차는 또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 배터리 성능도 안 나오는데 LFP는 또 주행거리까지 짧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고속 충전이 잘 안 되잖아요. 충전할 때 기본 아무리 못해도 30분은 걸려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중간중간 가는데 주행거리 짧은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LFP 써야 된다 이러면 아무도 안 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LFP도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어쨌든 주행거리도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충전 시설도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실리콘 응급제 같은 그런 기술들이 좀 이렇게 응급제에 들어가면요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든요. 몇 년 후에는 LFP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또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매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LFP도 이제 시장의 한 축이 분명히 되고 있다. 그래서 NCM만 가는 게 아니라 LFP 가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게 또 생긴 게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못 들어갑니다. 중국은 그쵸, LFP 중국을 안 천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만이에요. 유럽에선 경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거는 결국엔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아시잖아요. 중국이 금기시되고 있어요. 중국의 배터리는 못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번에 포드가 우회해가지고 CATL 하려고 했는데 뭐 정치권이 좀 반대해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에 LFP 시장도 미국에서만큼은 한국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 파나소닉은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사를 좀 보니까
LFP를 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해달라. 왜냐하면 중국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중국 거는 중국 시장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거를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럼 결론은 시장성이 생겼고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생겼고 LNF나 뭐 에코프로 BM이 LFP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리튬 인산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LFP 배터리 개발에 좀 나서는 건 시장이 또 하나 생긴 거니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좋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3원계 배터리랑 LFP랑 앞으로 피 터지게 경쟁한다. 이거보다는 서로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막 전기차 이제 막 성장을 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뭐 이게 더 낫습니다. 저게 더 낫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같이 가는 그림. 좀 보완제 역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분명한 색깔이 있잖아요. 하나는 압도적인 성능, 대신에 비싸고, 비싸다. 근데 대신에 조금 이제 불안정하죠. 네. 사고 위험이 좀 있고. 근데 LFP는 성능은 저렴하고. 떨어지지만 엄청 저렴하고 좀 안정적이고. 이게 서로 보완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LFP까지 같이 해서 미국에서 성과를 내준다면 이것 또한 좋은 모멘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중국의 LFP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워낙 또 저가로 밀어붙이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었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하나가 열리면서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네. 할 수 있지 그리고 않을까. 이제 LFP가 또 쓰이는 게 좀 장점이 ESS 있잖아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게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오면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는 3원계보다는 LFP가 훨씬 낫습니다. 예. 그건 뭐 엄청나게 고성능이 필요 없는 거고 저장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만큼 또 ESS 시장 저는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보조금도 주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되고 저장하는 장치 ESS 커진다면 LFP를 하나의 옵션으로 두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고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 먼저 우리는 전기차보다는 ESS 먼저 하겠다. 그걸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면에서도 LFP 굉장히 좀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상승은 어쨌든 합리적이다. 예, 합리적인데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너무 올랐으니까 그 변동성엔 좀 주의를 하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저는 이제 당구적인 너무 이제 양극재로 너무 많이 쏠렸잖아요. 근데 2차 전지 내에서도 슈퍼루키를 좀 찾아보자. 슈퍼루키 슈퍼루키. 뭐냐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였죠. 대표적인 게 실리콘 음극재, 뭐 도전재 이런 쪽은 이제 막 사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떠오르는 우리 신인을 한번 발굴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